생물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1859년 그는 저서 종의 기원을 통해 인간의 진화 과정에 대해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다윈은 연구 과정 중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I love pigeons, but I killed this angel that had been born 10 days ago. Sadly, I had to do such bad things. 다윈은 진화론 연구를 위해 수천 마리의 동물을 죽여야만 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꼈던 다윈. 그러나 그는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야 했다. 진화론을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저서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을 통해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It's really hard to see that. Yeah, he was such a cutie. We heard the wailing of the dogs that were used for a medical experiment. That was the one who licked our hands. I'd feel guilty until I die unless my heart's made of stone. 그런데 3년 후 다윈은 미미한 문장을 덧붙여 책을 수정했다. Animal experiment is unavoidable as long as there's the justified reason that it extends human knowledge. 그는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결국 1881년 다윈은 런던 타임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밝히기에 이르렀다. I feel the deepest conviction that he who retards the progress of physiology commits a crime against mankind. 그러나 동물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다윈은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들 역시 기쁨과 고통,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다. 때문에 다윈은 연구의 정당성과 도덕적 윤리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해야만 했는데 다윈이 겪었던 심리적 갈등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파블로프의 개라는 유명한 실험을 통해 조건 반사가 대뇌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는데 당시 이반 파블로프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Как он может так? Он такой жестокий. 파블로프에겐 동물 학대자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던 것이다. 소화작용을 연구하던 그는 인위적으로 개의 식도를 수술하거나 대뇌 피질의 일부를 잘라냈고 개의 조건 반사를 알아내기 위해 종소리뿐 아니라 전기 자극을 하는 등 신체적 충격을 가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블로프는 연구를 위해 동물들을 실험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곤 했다. Прости, но он меня нет выбора. 파블로프나 다윈은 위대한 발견이라는 명성과 달리 동물 학대라는 비난을 함께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의학과 과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물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이 발전하게 된 원인에는 동물 실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생리학과 의학 분야의 노벨상 중 14번은 동물 실험에서 비롯된 연구 성과였으며 일부 학자들은 쥐와 같이 번식력이 뛰어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쥐는 인간의 유전자와 약 99%가 일치하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유방암, 알츠하이머 등 난치병 연구에 효과적인 실험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과 유사한 동물에게
약이나 질병을 실험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동물 실험이 관리화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한 사건이 있었다. 1937년 당시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항생제인 설파닐 아미드라는 특효약을 복용했는데 이로 인해 107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과학자들은 뒤늦게 설파닐 아미드를 동물들에게 실험해봤는데 실험한 동물들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두 죽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이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했고 그 후 대부분의 약들은 시판되기 전 동물 실험을 거치게 됐다. 그런데 20여 년 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1960년대 독일의 한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 태어난 아기를 본 의사는 경악하고 말았다. Doctor, what's wrong? Your baby doesn't have limbs. What? 팔과 다리가 없는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독일에서는 팔, 다리가 없거나 매우 짧은 상태의 아기들이 계속 태어났고 독일 5,000명, 영국 500명 등 유럽에서만 8,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난 것이다. 의사들은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형아를 낳은 산모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You took these pills when you were pregnant? Yeah, I took them every day for my morning sickness. 산모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다. 바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먹었다는 것이었다. God, I have this bad morning sickness. Do you want to take this? I'm taking it and it's really good. 당시 임신 초기의 입덧을 완화시켜주는 약인 탈리도마이드는 산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제약회사인 그로넨탈사는 탈리도마이드가 유리 없이 안전한 약이라고 홍보하며 46개국에 수출했고 당시 탈리도마이드는 회사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임산부들이 복용한 약이었다. 그런데 이 탈리도마이드는 사실 인간에게 치명적인 기형을 유발하는 약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탈리도마이드는 시판되기 전 약 3년에 걸친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하다고 판정된 약이었다. 예상과 달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자 의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What causes the side effects? 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animal tested? Maybe. We tested it on non-pregnant animals. 일부 의사들은 탈리도마이드의 동물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신 상태가 아닌 동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임신한 동물들에게 탈리도마이드를 투여한 결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겐 기형이 유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즉, 탈리도마이드는 인간에게는 기형아를 유발했으나 동물에게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예외적인 약이었던 것이다. 결국 1962년 탈리도마이드가 완전히 회수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불구로 태어났으며 당시 태어난 아기들은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불리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데 탈리도마이드처럼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았지만 예상 밖의 부작용을 일으킨 약들은 상당히 많았다. 기적의 신약이라 불린 천식 치료제 이스프렐은 동물 실험을 거친 뒤 판매되었으나 복용한 사람 중 3,500여 명이 사망했고 관절염 치료제 오쿠렌 역시 61명이 사망하고 3,600여 가지의 부작용이 보고된 후에야 사용이 중지됐다.
이 밖에 다양한 약들이 동물 실험 후 안전한 약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 것이다. 때문에 일박자들은 동물 실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동물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예로 암과 에이즈는 사망 위험이 높은 난치병이지만 동물에게는 별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거나 치료 과정이나 결과가 인간과 매우 달랐다. 심지어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The history of cancer research has been the history of curing cancer in the mouse. We have cured mice of cancer for decades, and it simply didn't work in human beings. 그런데 최근에는 동물 실험의 위험성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 세정제나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동물을 실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연합은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이나 기호식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토끼의 눈을 이용한 드레이즈 테스트 등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 대신 인공 피부를 사용하거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윤리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물 실험의 과학적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유전학과 생의학의 성장에 동물 실험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해 질병이 성공적으로 치료된 사례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약 5억 마리. 그중 대표적인 동물인 쥐는 실험용으로 사육되었으나 연구 내용의 변동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사용되지도 않은 채 토살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다. 못 찾을 것이야. 못 찾을 것이야. 어둠 속에서 잔뜩 겁에 들려있는 한 남자. 어떻게 여기까지? 부엉이 울음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는 조선의 왕 태종이었다.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그는 아버지인 태조와 함께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이자 조선의 기틀을 다진 창업군주였다. 또한 왕위 다툼 속에서 수많은 중신들을 죽이고 배다른 형제들까지 희생시킨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놓으며 왕위에 올랐다. 태종 6년 8월 5일 부엉이가 경복궁 누각과 침전위에서 울다. 태종 6년 8월 13일 부엉이가 경복궁 근정전에서 울다. 태종 6년 8월 14일 부엉이가 경복궁 침전에서 울다. 태종 11년 1월 26일 밤에 부엉이가 오니 제사를 지내도록 하다. 태종 15년 7월 12일 밤 4시경에 부엉이가 경복궁 용문호 지붕 위에서 울다. 그런데 그의 통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유달리 부엉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평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던 태종. 그가 단 하나 지나치게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부엉이였기 때문이다. 내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감히 부엉이의 깃들여 나를 괴롭히려 하다니.
부엉이를 무서워한 이유는 왕위 다툼에 희생된 배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계모였던 신덕왕후가 사망한 뒤 그녀의 혼이 부엉이에 깃든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엉이들은 궁궐 여기저기 있는 버드나무에 앉아 울거나 왕의 침실 문 앞에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 울곤 했는데 동생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원한에 사로잡힌 계모의 혼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별궁을 더 지어야겠다. 일단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다. 아예 부엉이가 없는 개성으로 가야겠다. 태종은 부엉이가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 수많은 별궁을 지었다. 한양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다시 한양으로, 경복궁, 창덕궁 등으로 부엉이를 피해 수도 없이 거처를 옮겼으나 부엉이들은 용케도 임금이 숨은 곳을 찾아내어 그를 조롱하듯 부엉부엉 울었다. 결국 태종은 눈이 4개 달린 방상시 탈을 쓰고 궁궐을 수비하라. 궁궐 수비대에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탈을 씌우거나 밤이 되면 궐 전체에 등불을 밝혀라. 대전 안에 등을 달아 불을 환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는데 모든 것이 부엉이를 쫓기 위함이었다. 평생 계모의 귀신이라 여겼던 부엉이에게서 도망다니다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던 태종. 사실 그가 진심으로 도망치고자 했던 것은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이 아니었을까. 태종이 부엉이를 무서워했다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게 시달린 한 왕도 있었다. 그는 바로 중종 반정으로 왕이 오른 중종으로 1511년 5월 9일 실록에는 궁에 출연한 괴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상한 일이다. 밤에 개같은 짐승이 문서전 뒤에서 나와 안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왕이 쫓도록 명하였으나 행방이 묘했다. 제군이 일시에 일어나서 봤는데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나와 서명문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괴물은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궁에 등장했는데 이야기가 점점 커져 괴물의 형상이 보태지고 부풀려져 귀신 소동으로 확대되면서 중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래, 그들이 본 것이 귀신인가 괴물인가? 가장 처음 목격한 자의 말로는 형체는 없고 요란한 소리만 나는 것이 영락없는 귀신이었다 하옵니다. 뭐하라? 요란한 소리만? 그리고 어느 궁녀의 말에 의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정도로 빠른 괴물이었다 하옵니다. 그리 큰 게 마르기까지 하단 말이냐? 예, 전하. 신하들의 목격담이 전부 달랐다. 결국 괴물의 정체는 미궁에 빠졌고 궁 안에 흉흉한 소문만 키워나갔다. 그 후 중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것을 피해 경복궁에서 창경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이후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은 계속해서 궁에 나타났고 한양 한복판에까지 등장해 사람들이 징을 치며 괴물을 쫓았다고 한다.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중종. 마음이 심약했던 중종은
고란에 불었던 피바람이 그친 이후에도 캄캄한 밤 바람소리에도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결국 그 당시의 귀신소동이나 괴물소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란 존재를 떠나 불안한 국민들과 중종의 심리가 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평생 꿈속의 귀신에게 시달리던 한 남자. 그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어린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였다. 세조가 단종을 죽인 뒤에는 궁궐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바로 억울하게 죽어간 단종의 어머니이자 세조의 형수였던 현도광우였다. 당신은 감히 내 아들을 죽이다니 네 아들을 데려가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세조의 꿈속에 나타난 현도광우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대가로 세조의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했는데, 다음 날 화가 난 세조는 현도광우의 무덤을 파헤쳐 평민의 무덤으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 현도광우가 다시 한번 꿈에 나타나 뉘우침없는 세조를 향해 연거푸 침을 뱉었다고 한다. 꿈에서 깬 세조는 그 이후로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 후로도 세조는 귀신과 문둥병에 시달리며 궁을 옮겨 다녔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그만을 하시게. 늙은 신하에게 내 너무 짓궂었군. 세조는 사이가 안 좋아 매일 다투던 신하들을 굴려줄 요량으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후원에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을 숨어있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인지 귀신을 두고 놀이를 벌인 것에 대한 원혼의 저주인지 세조는 21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귀신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왕들과 달리 귀신을 보고 싶어 했던 왕도 있었다. 연산군의 아버지이자 조선의 제9대 왕으로 문화정책을 펼쳤던 성종. 그는 귀신놀이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눈으로 귀신이나 요기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던 성종은 신하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궁 안의 병사들에게 시켜 그의 집에 아직도 귀신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명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 김영산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부리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내 몸에는 귀신이 붙어 있어서 글쎄 가득 채워진 물도 절로 마르게 할 수 있지. 야, 이 사람이 어디서 또 거짓말하고 그래. 소문을 들은 성종은 그를 궁으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그 물을 마르게 하라. 예? 네 몸에 붙어있는 귀신이 물을 마르게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물을 마르게 하거라. 왕은 그의 앞에 물그릇을 놓고 마르게 하라 지시했으나 김영산이 아무리 그릇을 쳐다봐도 물은 마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감히 과인을 능멸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라! 예! 귀신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죄로 의금부에 갇히고 말았다. 무소부의 권력을 지닌 조선의 왕들이 살았던 구중궁궐.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힘든 궐에는 수많은 소문을 양산하는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종종 등장하곤 했는데, 개인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 그들의 존재는 심약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낸 허상은 아니었을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F단조. 차이코프스키는 악보의 표지에 나의 가장 좋은 버스게라고 적으며 이 곡이 누군가를 위해 작곡한 곡임을 밝혔는데, 4번 교향곡의 주인공인 그 벗, 차이코프스키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 벗은 차이코프스키와 한 번도 마주한 적조차 없었던 한 여인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비차, 피아노 협주곡 1번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기며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의 한 획을 그은 그는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작곡가로 추앙받고 있다. 그런데 그가 37세 되던 해인 1877년, 차이코프스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차디찬 강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 건 다름 아닌 결혼 생활.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차이코프스키는 음악원 제자였던 9살 연하의 여성 안토니나 미류코바와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3주 만에 파탄을 맞이한다. Сколько ты будешь здесь сидеть? Как долго ты будешь тут?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차이코프스키에게 아내의 지나친 관심과 구속은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결국 그는 집을 뛰쳐나와 모스크바의 어느 한적한 강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구조로 목숨을 구한 차이코프스키는 그날 이후 극도의 무기력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행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었다. 1876년 차이코프스키는 한 여인에게서 편지를 받게 된다. Я была очень впечатлена вашей музыкой. Наверное, вам, как человеку, привыкшему слышать похвалу со всех сторон, мое письмо покажется наивным. Я была настолько впечатлена вашей музыкой, поэтому пишу вам это письмо. 편지를 보낸 여자의 이름은 나데지다 폰메크. 그녀는 45세 미망인으로 죽은 남편의 뒤를 이어 철도 사업을 운영했던 막대한 재산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차이코프스키의 환상서하고 템페스트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된다. Ваш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дает огромное утешение такому музыканту, как я. 차이코프스키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았는데, Если я еще 2 дня проведу с женой, я, безусловно, сойду с ума. 차이코프스키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극심한 고통까지도 그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런데 차이코프스키는 그녀에게서 놀라운 답장을 받게 된다. Хотя я и ненавижу ее за то, что она мучает вас, пожалуй, я ненавидела бы ее еще больше, если бы вы были счастливы с ней. Я не знаю, что произойдет с моим сердцем после вашей женитьбы. 폰메크가 차이코프스키에게 사랑 고백을 해온 것이다. 이 편지로 인해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닌 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차이코프스키와 일면식도 없었던 폰메크는
차이코프스키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6천 루블, 현재 시세로 약 3억에 해당하는 거액을 매년 음악활동 지원금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폰 메크 덕분에 풍족해진 차이코프스키는 곧바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카멘카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차이코프스키의 운명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최고의 역작 4번 교향곡을 작곡하는데 Я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э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самое значимое из того, что я написал. Поэтому я посвящаю эту музыку вам, моему самому лучшему другу. 차이코프스키 스스로도 인정한 자신의 최고작 4번 교향곡. 차이코프스키는 4번 교향곡 악보의 표지에 나의 가장 좋은 버세게라는 제목을 달고 폰 메크에게 그 곡을 헌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작품을 헌정할 만큼 각별하고 소중했던 그녀를 끝내 볼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의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만나지 말자는 것이었다. 오로지 편지만으로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는 두 사람의 규칙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일례로 1879년 차이코프스키는 폰 메크의 초청을 받아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폰 메크가 머물던 별장 부근에서 생활하게 된다.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서로 만나지 않았고 두 집안의 아인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며 서로의 편지를 전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녀가 거리를 산책할 때 창문을 통해서만 그녀를 볼 수 있었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쳐도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대체 그들은 왜 이런 이상한 규칙을 정해놨던 것일까? 이에 대해 차이코프스키의 생애를 연구했던 에버렛 헬름은 차이코프스키와 폰 메크가 서로에 대한 신비감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러한 규칙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에버렛 헬름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분석한 결과 차이코프스키는 폰 메크를 힘들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의 여신으로 여겼고 어렸을 적부터 음악적 조예가 깊었던 폰 메크 역시 차이코프스키를 음악적인 이상향으로 여겼다. 이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신비감을 잃게 될까 봐 만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차이코프스키 생애 연구가 롤란드 존 와일리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은 것은 주위의 시선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당시 차이코프스키가 아내와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폰 메크의 경우 자식이 12이나 되는 미망인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당시 사회 풍토상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할 경우 부적절한 관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고 차이코프스키와 폰 메크는 그 점을 염두에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15년 동안 무려 12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어떤 연인보다도 절절한 사랑을 나누었다. 1890년 9월 동생 아나톨의 집에 머물고 있던 차이코프스키는 폰 메크에게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을 만한 놀라운 편지를 받게 된다. Думаю, это письмо будет последним в нашей переписке. 폰 메크가 갑자기 절교 선언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파산 소식을 전하며 차이코프스키에게 지급했던 모든 연금 또한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 차이코프스키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는 모두 뒤돌아왔다. 결국 차이코프스키는 극심한 배신감에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그녀의 일방적인 절교 선언에 큰 상처를 입은 차이코프스키는 Как мне? Как мне? 죽기 직전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며 죽었다고 한다. 그때 그의 나이 53세였다.
본 메크 역시 차이코프스키가 죽고 3개월 뒤인 1894년 1월 64세 나이로 사망한다. 그런데 본 메크가 사망한 지 80년 후인 1973년 본 메크의 소녀딸 갈리나는 내가 그들을 기억할 때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본 메크가 실제로 파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박자들은 갈리나의 고백을 토대로 또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본 메크가 파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이코프스키에 대한 지원을 끄는 것은 그녀가 차이코프스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다름 아닌 서로 만나지 말자는 그 규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먼 거리에서 서로를 보고 외면했던 그 이후 본 메크는 차이코프스키와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한 그녀의 마음은 차이코프스키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는데, Мой дорогой, любимый друг, я была очень рада нашей встрече. Я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 то мгновение, когда ваш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стало реальностью. 이후 본 메크는 차이코프스키를 진심으로 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 몇 번이나 차이코프스키를 초대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몇 번이나 본 메크의 초청을 거절했다. 오랜 시간 이어온 플라토닉한 사랑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학자들은 본 메크 부인이 자신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차이코프스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자 절교 선언을 하며 지원까지 끊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녀가 절교를 선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차이코프스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녀. 차이코프스키를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그의 뮤즈가 되기도 했던 나데지다 본 메크. 비록 두 사람의 관계는 비극으로 끝이 났지만 차이코프스키가 찬란한 음악적 업적을 이뤄내며 세계 음악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본 메크의 열렬한 지원 덕분이 아니었을까. 유럽 대륙 서북쪽에 위치한 섬나라 영국. 중세 시대부터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남부만을 의미하는 잉글랜드와 섬의 북부를 의미하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로 나뉘어 있었고 종교가 법보다 우선하는 사회였다. I never married. I've no husband, nor child. But I am the mother of my people. 25의 나이에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며 잉글랜드 왕국의 여왕으로 즉위한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44년간 독신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약한 조국을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바꿔놓은 철의 여왕이다. 그런데 I have everything in the world, and yet I envy you. Why can't I have the things you have, no matter how hard I try? 당대 최고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의 통치력은 한 여인을 향한 열등감이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바로 자신과 오촌 관계이자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였다. 여성은 남성의 그늘에 머무는 존재라 여겼던 16세기. 그런데 영국 역사의 전설로 남은 두 명의 여왕이 있었다. 바로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이다. 메리 스튜어트의 아버지 제임스 5세와 엘리자베스는 사촌지간이었고 이에 두 여인은 오촌이 되는 가까운 사이였다. We're close relatives and neighbors living in the same island. How nice it would be if we had a relationship as friends and sisters, not as queens. 둘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살았고 그저 메리 스튜어트가 어린 시절 종종 오촌 고모인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그녀들 교류의 전부였다.
Yes, how lovely it'd be if Mary and I were just ordinary women in the same village. 그런데 것과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메리 스튜어트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We could never be like sisters. You and I are not meant to be together. 출생에서 비롯된 콤플렉스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엘리자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피비린내 나는 불운한 날들을 맞이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이자 1509년부터 1547년까지 잉글랜드를 통치한 헨리 8세. 그는 엘리자베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후계자 아들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헨리 8세는 아라곤 캐서린을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으나 기대하던 아들을 갖지 못하자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마침내 왕비의 시녀였던 젊고 생기 넘치는 앤 볼린과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엘리자베스였다. 그런데 I'll execute Anne Boleyn for adultery and treason and declare Elizabeth illegitimate and deprive of the title of princess. 1536년 5월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한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앤 볼린을 간통과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워 사형시키고 엘리자베스 역시 공주간이 서출로 선언하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엘리자베스를 홀대했다. 한순간에 일국의 공주에서 어머니를 잃은 처녀로 전락해버린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1547년 헨리 8세가 숨을 거두자 그녀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헨리 8세의 세 번째 왕비인 제인 시모가 낳은 아들인 에드워드 6세와 첫 번째 왕비 아라곤 캐서린이 낳은 딸 메리 1세가 차례로 왕위를 이으며 항상 엘리자베스를 감시하고 견제했던 것이다. 심지어 메리 1세는 엘리자베스를 석 달간 런던탑에 가둬버리기도 했는데 죄수로 몰려 런던탑에 갇혀서도 엘리자베스는 메리 1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게 웃어야 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메리 1세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I swore to myself I'd survive and succeed to the throne, even though carrying on living was a great humiliation. 그런데 뜻밖에도 왕자에 올랐던 배다른 형제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가 모두 병을 얻어 급작스럽게 죽어버렸고 결국 1558년 11월 17일 25살이 된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한편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에서 또 다른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다. 1543년 메리 스튜어트의 아버지이자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가 전쟁 중에 얻은 병으로 30세의 나이에 요절하자 프랑스의 공주 출신인 왕비 마리드 기즈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메리 스튜어트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대관식을 거행한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당시 메리 스튜어트의 나이는 불과 생후 9개월이었다. 갓난아기에게 왕권이 주어진 것이다. 이후 메리 스튜어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프랑스의 왕자와 정략 결혼을 하고 프랑스의 왕비가 돼 스코틀랜드를 떠났다. 그러나 얼마 뒤 메리 스튜어트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가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했고 그녀는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자 인내와 고생 끝에 겨우 잉글랜드의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워했다.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 서열이 자신보다 메리 스튜어트가 더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No, never, not ever. I shall never give my throne, no matter what. 이에 엘리자베스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밖으론 정치 활동에 전념했고 안으론 메리 스튜어트를 끊임없이 주시했다. 그런데
Your Majesty, you should take a look at this. Is she challenging me? At this very moment?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의 문장에 버젓이 잉글랜드 왕관을 새겨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이 행위는 자신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두 사람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 가뜩이나 당시 엘리자베스는 메리 스튜어트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터였다.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메리 스튜어트는 두 번째 남편 헨리 단니를 맞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1567년 어느 날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얼마 후 사건 배후에 메리 스튜어트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후 살인마로 몰린 메리 스튜어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I'm not safe here. Elizabeth will save me from this hell. 당시 2살이던 아들 제임스 6세에게 왕권을 양유한 뒤 잉글랜드로 도망가 엘리자베스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이른다. What can I do? She'll be executed immediately if I hand her over to Scotland. It'll shake the entire regality in Europe. 메리 스튜어트의 망명 요청은 엘리자베스에게는 고민거리가 됐다. 친척인데다 같은 국왕인 메리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위를 오랫동안 불안하게 위협한 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엘리자베스는 일단 메리 스튜어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성에 감금시켰다. 그녀를 국빈으로 대우해 연금을 지급하고 수행원들을 거느릴 수 있게 했으나 메리를 여러 성으로 옮기며 유폐 생활을 시키도록 명령한 것이다. That's it. I'll take the throne of England because it's originally mine. 이때부터 메리 스튜어트는 부교도들과 모여 엘리자베스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그러나 What? Again? It might be in your Majesty's best interest to execute her. 메리 스튜어트의 음모는 번번이 발각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엘리자베스는 How could a queen spill the blood of her own kinsman? 과거 한나라의 왕이자 자신의 친척인 메리 스튜어트를 처형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제재를 가하진 않았다. 그렇게 유폐된 채 모반을 꿈꾸는 메리 스튜어트의 계획은 이후 19년 동안 계속됐고, 엘리자베스는 끝까지 모른 척 눈 감아줬다. 그러던 1586년 또다시 메리 스튜어트는 엘리자베스를 폐위시킬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됐다. 이번엔 많은 귀족과 의원들이 메리 스튜어트의 처형을 거세게 주장했고, 상하원의 압력에 굴복한 엘리자베스가 메리 스튜어트의 사형명령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급기야 1587년 2월 8일 I'm stepping down now, but I shall rule this land even from my grave. 46세의 나이로 메리 스튜어트는 도끼 참수를 당한다. 한편 사람들은 망명한 메리 스튜어트를 19년이나 유폐하면서도 엘리자베스가 왜 그녀를 일찌감치 처형하지 않고 살려뒀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엘리자베스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그로부터 15년 뒤인 1603년 To be a king and wear a crown is a thing more pleasant to them that see it than it is pleasant to them that bear it. 처녀왕으로 평생을 살았던 엘리자베스는 7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녀의 서거 후 혈연에 따라 잉글랜드 왕인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1세가 오르게 된다.
메리 스튜어트가 폐위당했을 때 2살에 불과했던 바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뒤 600년 동안 독립국으로 존재하며 상대국을 취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결국 엘리자베스에게 참수당한 메리 스튜어트의 자손에 의해 하나로 다스려지게 됐던 것이다. 엇갈린 인생을 산 두 여왕. 이에 영국 역사는 라이벌이었던 두 명의 여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Elizabeth and Mary Stuart were the heroines of Britain during the 16th century. (2008년 7월 21일) 홍콩에서 또 하나의 세계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홍콩의 톱스타 양조위와 유가령인데요. 세상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1989년에 처음 만난 두 사람이 19년이나 연애를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사귄 지 19년이나 지난 후에야 결혼을 하게 된 걸까요?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과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러지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어도 너무 예쁘세요. 저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 누구지? 어머, 양조희 씨! 문병 오셨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니까. 돌아가. 아직 열이 좀 있는 것 같네. 돌아가란 말 안 들려? 그만하자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래? 양조위와 유가령은 당시 홍콩에서도 유명했던 스타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인 양조위에게 너무나도 차갑게 대하는 유가령.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 어느 날 스튜디오 안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가 좀 어지럽네. 어지러워 가령아? 근처에 약국에 세울까? 아니. 이 앞에서 좀 세워줘. 좀 걸어야겠어. 그래. 그럼 조심히 들어가야 된다. 조심히 들어가. 집으로 돌아가던 유가령은 의문의 남자들에게 납치를 당한 것입니다. 어때? 잘 살린 것 같은데? 글쎄요, 전 한 번 더 찍었으면 좋겠는데. 욕심은 참. 전화요. 여보세요? 이봐! 촬영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이봐!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구만 그래. 안 그러냐 얘들아? 예, 형님. 이런 미인은 말이야 이 몸이 직접 제대로 모셔드려야지. 뭐야? 뭐야? 에이!
드디어 왕자님이 나타나셨구만. 아직 일어나면 안 돼. 좀 더 누워 있어. 저리가!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놈들이. 양정희는 유가령이 건달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화 아비정전의 촬영을 중도에 포기하고 오직 유가령을 간호하는 데만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가령은 그 사건 이후 양조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채 다시 마음을 돌리지 않았는데요. 네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나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만 알아도 오늘은 이만 갈게. 하지만 무려 12년 동안 변함없이 유가령의 곁을 지킨 양조위. 유가령은 그 모습에 감동받아 다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 반지 어때? 오늘 프로포즈 할 건데. 오늘이 10번째인데 이번에도 거절당하는 건 아니겠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가령아, 괜찮아.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줘. 그래. 하지만 12년 전 납치 사건과 관련된 유가령의 나치 사진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영조이가 먼저 기자회견을 신청했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걸 몰라서 물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헤어진다는 거겠지?
에이, 설마. 저기 온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유가령 씨 사건에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납치 사건 당시 불미스러운 사진 찍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유가령 씨와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저는 유가령 씨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 따위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일은 절대로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희는 곧 결혼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인인 유가령이 납치 사건은 물론 불미스러운 사진까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조위는 끝까지 오래된 연인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가령은 자신의 아픈 과거까지 보듬는 양조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2008년 7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는 유가령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은 부탄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19년 동안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때론 상대의 아픔까지 조건 없이 감싸준 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아직 안 납니다. 자, 보세요. 막 이런 거. 신성대학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더 오리지널 인터넷 카페 시즌I에서 쇼핑문화 상품권을,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잉글리시 버디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마산명산 몽고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